일각에서는 지난주 2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폭발하는 상황이죠. 네. 수도권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사실 가장 많은 환자 발생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환자의 비율이 한 10% 이상으로 계속 높고 또 특정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집단 발병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전파가 수도권 내에서 상당 수준 진행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걱정이죠.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졌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도 가장 많고 밀집도도 높고 또 직장도 많이 모여 있고 다수가 모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런 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유행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와 비교할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대구 신천지 때도 그랬고 이태원이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단 발병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때도 다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잘 통제가 되면서 넘어왔던 거죠. 지금 이제 1일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유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무증상인 거나 증상이 경해서 인지되지 못했고 또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 또는 다른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지되지 않은 환자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도 환자 발생이 계속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명대 정도 그리고 또 그 아래 한 두 자릿수대 초반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100명대가 되더니 200명대 후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확산세가 빠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은 이제 확진되는 날이 감염된 날짜는 아닐 거예요. 그 앞서서 어느 시점인가 감염이 됐을 텐데 우리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내부에서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다수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미 특정한 집단 내에서는 전파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인지되고 있지 않다가 인지가 되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는 가족 간에도 감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복놀이를 했던 양평 마을회관이나 롯데리아 집단 사태를 보면 모인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최근 집단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초기에 우한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바이러스하고는 이미 변이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긴 하죠. 한 7월에도 한참 거론이 됐었던 GH그룹 이런 것들이고요. 이는 이전에 논문에서도 보고가 되긴 했었는데 초기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기는 하거든요. 이제 최근 한두 달 내에 변이가 얼마나 더 벌어졌을까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의 특성을 본다면 대개는 변이가 이루어질 때 그 변이의 방향성이 되게 전염력이 좀 높아지고 치명률이 좀 낮아지는 형태로 가거든요. 이런 형태의 변이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변이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총 315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사랑제일교회가 슈퍼 전파지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이미 슈퍼 전파지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뭐 아직 이 전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아직 진단되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분들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도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의혹, 교회 측이 또 그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교회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앞으로 전파를 차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우리 사회 안전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상황을 야기한 분들이라면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진단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 교회에 바이러스 균을 부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 방법으로도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까? 네, 뭐 세상에 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 그러한 설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또 검사를 받는 분들이 뭐 확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모두 확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확진율은 그 집단 내에서 이미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러한 설명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정강원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신도들도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게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집회 감염 위험성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야외라고 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없지 않고 또 야외에서 걸렸던 사례도 이미 있죠. 야외가 실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거리두기에 이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고 또 방역의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집회를 통해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이것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 교인만 56만 명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교회 소모임 집합금지 해제 조치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강한 조치를 이어나가기는 정부로서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어떤 것이든 방역의 수위가 낮아지면 환자 발생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죠. 금방 코로나가 뭐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계속 정지시켜 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그런 정책들을 적용해 나가긴 해야 할 텐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방역이 잘 지켜지지 못하면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도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방역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점을 두고 정책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방역 당국은 서울 설릉역 커피 전문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카페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카페에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확진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카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이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카페나 음식점이나 모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파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그 위험성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일정 부분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허용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전파의 사례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카페나 음식점에 대한 이 방역의 수칙이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 대한 방역 지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 안에서 거리를 일정 수준 두어야 한다 정도의 지침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마스크를 가능하면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을 섭취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단위 명적당 어느 정도 인원수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지침이 있는다든가 또는 가능하면 테이크아웃 형태로 음식이나 음료를 좀 가져가도록 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주는 이런 형태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어떤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그냥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위험하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지원도 좀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파주 야당역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통한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성은 이 점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 최근에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되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공기 매개 전파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비말 전파나 공기 매개 전파가 완전히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 매개 전파 때문에 더 이뤄졌다, 에어컨이 중요하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개인의 방역,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방역의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공기 매개 전파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감염의 위험은 낮아지는 것이 맞고요.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이 감염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건 명확하게 지금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병상 지금 우리 그동안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현재는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한 일주일만 지속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은 다 넘어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운영이 종료된 것도 있고 음압병상 임시로 만들어놨던 것이 닫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을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빨리 신속한 대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죠. 정부가 예전에 6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를 나누면서 제시했었던 기준이 있었어요. 예. 그 기준의 3단계에 사실은 이미 부합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 이후에 권역별로 나누는 기준에서는 3단계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었는데요. 사실 그 기준을 넘어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지금 초기 강력한 대처가 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2단계니까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는 것을 하겠죠. 예. 그리고 위험도가 좀 높은 곳은 아마 비대면 형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학교가 개학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거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험도를 낮춰야 하는지 많은 지침들이 생겨나고 적용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보다 철저하게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학원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이게 지금 이혼 게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경계심이 많이 늦추어졌고 네. 그것 때문에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 이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같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함께 좀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방역수칙 잘 챙기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